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강창현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근무하고 있고 흉부외과에서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많은 명사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진호 교수님과 조비룡 교수님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흉부외과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식도와 종격동이 제 주된 치료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두 가지 질환이 제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지게 됐나 봅니다. 식도와 종격동은 되게 일반인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잘 알지 못하는 분야입니다. 굉장히 여기서 발생하는 질환 자체 빈도가 많지 않고 또 질환을 이해하기도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다른 장기, 뭐 위나 간이나 뭐 이런 데 생기는 종양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덜 알려진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에 관련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너무 이제 얕은 내용이 되고 재미가 없는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역에 생기는 질환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제가 주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약간은 덧붙여서 1시간 동안 강의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도암과 종격동 종양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식도암과 종격동 종양만 하는 것이냐 하면은 그러진 않고요. 폐암과 소아 폐질환 환자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하는 환자분들의 분포를 보면은 이 네 가지 질환이 4분의 1씩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암 환자분 4분의 1, 종격동 4분의 1, 폐암 4분의 1, 소아 폐질환 4분의 1 이렇게 해서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포를 보이는 거는 일반적으로 일반 흉부, 흉부외과에서 일반 흉부를 전문으로 한 사람 중에서는 굉장히 드문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개 흉부외과에서 심장을 하지 않고 일반 흉부를 한다를 하면은 보통 폐질환을 수술한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대부분은 폐암 환자분들 아니면 폐에 생긴 여러 가지 질환들을 치료하는 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폐암도 치료를 하지만은 다른 질환, 식도암이나 종격동 질환의 환자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전문 분야를 가져가게 된 그런 뭐랄까 이유 아니면 역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흉부외과 하면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일반인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심장 수술하는 과 이 정도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흉부, 가슴이란 것에 있는 장기는 심장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요. 그렇지만 이제 심장 수술이 가장 메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희 흉부외과는 몇 가지 전문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심장과 심장 이외, 심장 이외라 그러면 주로 폐를 얘기하는데요. 심장은 또 이제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성인 심장, 소아 심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심장 이외는 일반 흉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인 심장과 소아 심장을 나눈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성인에서 생기느냐 소아에서 생기냐에 따라서 병이 완전히 다릅니다. 병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법도 다르고 수술 방법도 좀 다른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야가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일반 흉부는 심장 수술을 하지 않으니까 또 이 심장 분야하고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일반 흉부를 보면은 일반 흉부라는 데는 얼핏 생각하면은 폐를 수술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환자분을 수술해 드리는 그런 분포는 아래에 있는 그래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환자의 한 59%, 60%가 폐, 대개는 현재는 이제 폐암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폐질환이고 그 외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이 이제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질환들이 굉장히 이제 소수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 흉부를 한다는 거는 대개는 폐 질환을 이제 수술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거의 동격으로 여겨지긴 합니다. 그래서 대개 전통적으로 일반 흉부 분야는 그 일반 흉부 분야 내에서 서브 스페셜리티 전문 분야를 나누지 않는 게
일종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폐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뭔가 전문 분야를 하기에는 환자 수가 너무 적고 그런 아주 마이너한 질환들을 전문 분야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폐질환을 또 하지 않는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대개는 전문 분야를 나누지 않았던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2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12년에 저희 과의 이제 주임 교수님께서 새로 취임하시면서 저희 일반 흉부 분야가 너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흉부 분야가 그냥 아무나 그냥 이 많은 정말 다양한 질환들을 그냥 아무나 그냥 막 이렇게 치료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질환의 수술의 그런 퀄리티, 그런 질을 향상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셔서 결국은 일반 흉부 분야도 전문 분야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근데 전문 분야를 나누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이제 폐암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폐암을 어떻게 하고 안 하고를 나누기는 어려우니까 폐암 이외 다른 부위 아까 있던 부분들 다른 부분들을 나누기로 이제 해서 2012년 당시에 이게 몇 월 달인가 3월인가요? 3월 정도에 경기도에 모 펜션을 얻어서 1박 2일로 저희 뭐 워크숍 같이 3명이 당시에는 일반 흉부에 3명의 교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3명이 가서 1박 2일로 논의를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이걸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결정을 해서 우리 지금 위에 계시는 당시 보스였던 김영태 교수님께서 뭐 이런 분야를 하시겠다고 했고 저는 왼쪽에 있죠. 저는 이제 둘째였고 두 번째였으니까 넘버 2였으니까 뭐 이런 질환을 하기로 했고 제 밑에 있는 박인 교수는 이런 질환을 하기로 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한 가지 얘기한 거는 우리가 기존에는 나누지 않고 잘 해왔는데 이렇게 나누는데 결국은 환자 이런 그런 연구나 진료가 한 사람한테 몰려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진료를 하다가 이렇게 이거를 하다가 만약에 그만두거나 그렇게 하면은 우리 병원로는 큰 타격을 입는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또 3명이 약속한 게 절대로 그만두지 않는다.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는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다고 이제 약속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서울대 교수인데 왜 이직을 하냐, 이직해서 갈 데가 어딨냐,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은 지금 보면 1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직하신 분들이 종종 있으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저희 과와 다른 병원 내 공지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이 도원결이라고 이제 3명이잖아요. 3명이 모여서 이렇게 나눴고 대신에 앞으로 이걸 깨지 말자. 영원히 영원히 깨지 말자 그래서 도원결이라고 이때 뭐 그런 식으로 빗대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당시 2012년에 저희가 결정을 해서 제가 지금 식도암과 종격동 종양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식도암과 종격동 종양을 당시에 큰 애착이 있어서 한 거는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 이게 나눠야 되는데 제가 뭐 사람이 욕심이라는 거는 굉장히 끝이 없습니다. 이제 가져오려면은 다 가져오고 싶죠. 당시에 저는 이제 폐이식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앞으로 미래에는 로봇 수술이 굉장히 유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일반 흉부 분야에서 로봇 수술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이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역시 이제 식도암과 종격동 종양이 가장 유망하다고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 수술을 이제 하고 싶은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와 이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페이지까지 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욕심 많으니까 대신에 이거는 제가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딜이죠. 일종의 딜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10년째 이런 걸 나눠서 이제 각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식도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도암은 굉장히 이제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술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발을 담그진 않습니다.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이거에 관계를 하고요. 그래서 흔히 얘기할 때 흉배가를 3D라 그러죠. 3D. 이제 뭐 dirty, dangerous, difficult 3D인데 그 3D 흉배과에서도 3D를 식도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어렵습니다. difficult 하죠. 환자 수술이나 치료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그리고 완치율도 많이 높지가 않아서 굉장히 수술의 결과도 안 좋은 경우가 많고요. 데인저러스 하죠. 수술하고 나서 사망률도 높고 합병증도 많이 생깁니다. 식도암이 심장 수술보다도 합병증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환자를 관리하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티하죠. 왜냐하면은 흉배과는 기본적으로 심장과 폐는 대개는 깨끗합니다. 저희는 되게 심장은 이제 피가 나서 그렇죠. 출혈이 많이 생겨서 그렇지 피가 지저분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저희가 수술하는 암 중에서 소화기계암입니다. 소화기계암은 이게 수술한 자리가 이제 문앞 부위, 꼬매는 자리가 아물지 않거나 터지거나 이러면은 거기서 이제 음식물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음식물이 배로 새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새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그런 합병증이 생긴 환자들은 이렇게 굉장히 감염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약간 너무 이제 처치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더티한 그런 성향을 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챌린징하다고 사람들이 제가 이제 트레이닝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거를 챌린징하다 그래서 이제 사나이로스 한번 이제 도전해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별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별로 많지는 않고요. 굉장히 이제 관심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여기에 발을 담그는 그런 실정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식도암의 발병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식도암의 발병 원인의 제일 흔한 원인은 음주와 흡연입니다. 이제 술 많이 드시고 담배 많이 피시면 생기는 거고, 대개는 이제 뭐 조금 피웠다고 조금 술 드셨다고 생기는 건 아니고, 되게 수십 년 동안 꾸준하게 음주와 흡연을 하시면 생기는 게 식도암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도암 환자분들은 대개 이제 식도암 진단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선선히 이제 받아들이십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 이게 무슨 걸 의미하냐면은 대부분의 다른 암종인 경우는 암 진단을 받으면은 대개는 처부에 디나이얼 거부부터 하죠. 이제 인정하지 않으시죠. 내가 무슨 암이라고. 그리고 화를 내시죠. 분노하시죠. 왜 내가 암을 걸려야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시는 게 일반적인데 식도암은 이제 암이 걸리시면은 되게 선선하게 인정합니다. 내가 그동안 술 마신 게 얼만데, 담배를 얼마나 폈는데, 걸릴만 했지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병 자체의 수긍은 굉장히 처음에 쉽게 받고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길티 필링이라고 그러는데요. 길티 필링 같은 거를 좀 갖고 시작합니다. 폐암도 비슷합니다. 폐암도 이제 흡연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폐암 진단을 받으면은 또 선선히 또 받아들이십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과일, 야채 뭐를 덜 섭취해서 생기는 필수 미네랄 섭취 부족이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뭐 음주흡연 자주 하시는 분들은 과일과 야채 많이 안 드시긴 하죠. 그러지만은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되게 옛날에 이 분야의 연구는 되게 이제 저개발 국가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2, 30년 전에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중국은 현재와 같이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어서 굉장히 이제 마치 농촌이나 이렇게 한 저소득층, 도시 저소득층에서는 영양 상태가 굉장히 불량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양 상태 불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미네랄 섭취 부족이 식도암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개발 국가 얘기고 현재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영양 상태 부족에 겪는 그런 계층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연 이제 암이 생길 만큼 그런 섭취 부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진 거는 뜨거운 음식을 선호하면은 잘 드시면은 또 잘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이죠. 뜨거운 음식이 이제 소화기로 내려가면서 가장 먼저 이제 손상을 주는 게 식도이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 선호가 또 이제 한 가지 원인인데 우리나라는 근데 이렇게 뜨겁게 드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보통은 어디 저기 카스피해
근해, 중동, 중앙아시아 이쪽에는 뜨거운 음식을 선호하는 그런 민족들이 꽤 많다 그럽니다. 그런 민족들한테 식도암이 생기는 주된 원인이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본 적은 없는데 동남아시아에는 빈낭, 베텔퀴드라 그러나요? 이거 씹는 과일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빈낭이라는 과일이 베텔퀴드가 이제 구강암을 일으키는 유명한 이제 원인 작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도암도 이제 못지않게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유두종 바이러스가 구강암을 많이 일으킵니다. 유두종 바이러스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식도암도 일으키지 않나 이런 이제 주장도 있긴 한데 아직 뭐 확실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가장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은 차입니다. 티. 왜 차냐면은 이 차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나라에서 드시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음주와 흡연 같이 이제 이렇게 금지하는 그런 유해 물질로 여겨지진 않는데 이게 이제 일정 정도 식도암하고 관련이 있지 않냐라고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차를 끓여서 마시는 온도, 차를 이제 저는 뭐 커피를 좋아해서 차는 그렇게 많이 마시진 않는데 차를 아주 뜨겁게 끓여서 마시는 종류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아주 뜨거운 차를 마시면은 아까 말한 뜨거운 음식 때문에 생기는 원인으로 해서 식도암이 생길 수가 있고 차를 또 뭐 얼마나 많이 먹냐 하루에 한 잔이 아니고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은 뭐 하루 10잔도 드시고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양과도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녹차와 홍차를 뭐 비교해서 뭐 홍차가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다. 녹차는 그렇게 뭐 식도암이 생기지 않다. 뭐 이런 연구 결과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는 한데 대체로 보면은 중국이죠. 차는 역시 이제 중국이 제일 유명하니까 중국에서의 식도암 발생 분포를 보면은 그 유명한 차 산지와 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차를 많이 마시는 지역일수록 식도암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과연 그게 차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에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주, 흡연, 뭐 영양 상태 이런 것들도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정말 그것 때문이냐라고 이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차도 하나의 일종의 식도암 발병의 원인의 한 그 가능한 요인으로 많이 이제 생각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표는 란셋 온콜로지라는 그런 저널에 실린 표입니다. 2021년에 실렸으니까 이제 실린 지 얼마 안 된 그 연구 논문인데요. 이 연구 논문에서는 뭘 했냐면은 전 세계의 암의 발생률 중에서 우리가 음주하고 관련이 높다고 생각되는 7가지 암을 추려냈습니다. 그 7가지 암이 뭐냐면 구강암, 인두암, 식도암, 대장암, 직장암, 간암, 그리고 후두암, 그리고 유방암 이렇게 7가지를 추려냈고 그 각각의 이제 암들이 과연 음주 때문에 술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1년에 얼마만큼의 환자분들이 암이 발생하느냐 이거를 이제 추정한 겁니다. 이게 술 때문에 생긴 암이라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뭐 식도암 환자는 뭐 전체 뭐 퍼센트가 술 때문에 생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예측을 해서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술로 인해서 생기는 암의 1위는 식도암입니다. 얼마가 이제 2021년에 연간 이제 술로 인해서 생기는 케이스가 약 18만 9,700명 정도가 이제 술로 인해서 식도암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생기는 게 간암입니다. 간암이 15만 4,700명, 뭐 한 4,000명 정도, 3만 명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되게 이제 술을 많이 드시면 간암이 이제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실정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술을 많이 드시면은 식도암이 훨씬 많이 생긴다라고 이제 아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이제 접근 방법입니다. 예상하시다시피 이 음주로 인한 암 발생은 그 각각의 나라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각각의 나라마다 선호하는 알코올, 음주의 종류도 다르고요. 마시는 양도 다르고 그 음주를 바라보는 문화, 그런 것들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음주로 인한 암 발생률에서 1위를 달리는 지역은
이스턴 아시아입니다. 바로 저희죠. 이스턴 아시아, 동아시아죠. 동아시아인데 이제 동아시아라고 뭉뚱그리면은 대개는 뭐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렇게 이제 알코올 섭취가 많은 나라에 속하지는 않고요. 대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뭐 가보신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회식을 하면은 항상 이제 바이죽, 백주를 마시죠. 기본적으로 40도고 뭐 좋은 술이다 그래서 60도짜리도 가끔씩 드시고 막 그러는데 이제 테이블 돌아다니면서 원샷 하시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양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술의 독성이 알코올의 농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술 드시는 분들은 또 양도 굉장히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이건 중국에서가 가장 많고 실제적으로 식도암 발생의 전 세계 케이스의 반 정도가 중국에서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나라들을 압도합니다. 중국이. 그 다음으로 흔한 게는 여기 보시지만 센트럴 이스턴 유럽, 이스턴 유럽이죠. 이제 동유럽 어딜까요? 동유럽 중에 가장 많은데 러시아죠, 러시아. 러시아의 음주 문화는 유명하죠. 러시아에는 남성은 음주 때문에 평균 수명도 이렇게 길지 않다고 알려져 있고 식도암도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보드카를 굉장히 많이 마시죠. 그래서 많이 마시는 나라일수록 많이 생기고 근데 이제 밑으로 쭉 가다 보면은 적게 마시는 나라들도 있죠. 어디겠나? 웨스트 아시아, 뭐죠? 중동, 노던 아프리카, 그리고 북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 이슬람교도라는 종교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제 식도암이, 그러니까 술과 관련된 암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식도암이나 이런 술과 관련된 암의 발생은 그 나라의 음주 문화와 그리고 뭐 종교, 뭐 사회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아시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음주로 인한 암 발생이 어떤 암이 많이 발생하느냐.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식도암이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암의 1위를 차지한다고. 그리고 2위는 간암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오른쪽에 있는 전 세계 암 발생을 보면 이거 조금 다른 데이터긴 한데 1위는 식도암, 2위는 콜로렉텀, 그러니까 대장암하고 직장암, 3위는 간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순서가 맞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1위가 간암입니다. 그리고 2위가 대장 직장암, 3위가 그리고 유방암, 그리고 식도암은 4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바라보면은 식도암 발생 빈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술을 동일하게 마셔도 식도암 잘 안 생기고요.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도 식도암이 좀 이렇게 낮은 그런 그룹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이나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만, 일본, 중국은 식도암이 전부 다 넘버 10,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발생 빈도로 봐서 굉장히 중요함인데 우리는 빈도로 보면은 저기 15위 바뀝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식도암 환자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왜 많지 않냐? 그럼 뭐 아까 말했던 뭐 차, 뭐 이런 문제, 뭐 뜨거운 음식, 뭐 다른 미네랄,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음주가 그리고 아주 독주를 마시지 않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음주 양과 그리고 암 발생 빈도와는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뭐 식도암이 많이 생기진 않아도 이 연구에 하면 음주를 많이 하면은 식도암이 많이 생긴다 이런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연구의 가로축은 이제 음주를 전혀 안 하는 그룹과 그리고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 약간 하는 그룹과 그리고 헤비 아주 이제 음주를 심하게 하는 그런 그룹으로 나눠 봤을 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담배를 전혀 안 피는 넌 그리고 X 그러니까 예전에 폈다 끊은 사람 커런트 현재 이제 흡연자 이런 식으로 해서 9단계를 나눠서 그게 얼마나 각 단계마다 그러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식도암이나 다른 위암이나 대장암이 많이 생기느냐 이런 거를 이제 본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핀 사람이 식도암이 생기는 리스크를 1이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위암이나 이제 대장 간암 같은 경우는 술을 아주 많이 마시고 현재 담배도 피고 있고 그래도 실제적으로 암이 발생하는 빈도는 한 1.2
한 1.3, 그러니까 20-30% 정도 증가하는 정도의 수준의 이제 위험도밖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약간 증가하긴 하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데, 식도암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6배까지 증가합니다. 6배, 600%까지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제 식도암이 많지 않은 거는 여러 가지 음주 문화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현상 때문에 많지 않지만은, 실제적으로 개인적인 입장을 보면은 굉장히 음주를 많이 하고 담배도 피고 이러면은 식도암 발생률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위암 조기 진단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식도암, 그러니까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글로보칸이라는 전 세계 암 통계를 나타내는 WHO에서 운영하는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글로보칸이라고 해서 모든 암 통계를 이제 거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2016년 자료인데요. 이거는 가로축은 각 지역을 얘기합니다. 지역, 뭐 이스턴 아시아, 노던 유럽, 뭐 아메리카 이렇게 지역을 얘기하고, 그리고 세로축은 10만 명당 발생 빈도를 얘기합니다. 10만 명당 발생 빈도. 그러면은 그 중에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는데, 파란색은 식도암의 발생률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식도암의 사망률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식도암이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이스턴 아시아죠. 동아시아에서는 10만 명당 11명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그 해에 사망한 환자는 10만 명당 9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결국 11명이 생겼는데 9명이 죽었다는 거는 사망률이 뭐 거의 90%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10%, 15%를 환자 빼고는 나머지는 발병하면 죽는다 라고 이제 보이는 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밑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점점 인시던스는 이제 발생률은 줄어들긴 하는데, 제일 끝에 보면 마이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이거는 발생률하고 사망률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사망하면 거의 100%, 발생하면 죽는다.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무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식도암은 이렇게 굉장히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안 좋은 걸 이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프 발생률과 사망률이 거의 동일하죠. 그러면은 이제 가장 많이 생긴 데, 아까 말씀드린 중국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이 그래프에서도 또 확인할 수 있다시피 이스트에이시아가 가장 인시던스 높죠. 근데 이건 대부분은 이제 중국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들, 우리 선진국들 많죠.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과연 어떠냐? 이렇게 제가 초록색으로 이제 줄을 쳐놨습니다. 노던 유럽, 우리가 복제 선진국이란 북유럽 어떠냐? 북유럽 어떠세요? 인시던스와 모탈리티 비슷하죠. 그래서 발생하면 거의 90%가 사망입니다. 그러면 서유럽 어떨까요? 서유럽 약간 이제 좋아지긴 하는데 뭐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어떨까요? 미국은 뭐 더 안 좋네요. 그죠? 인시던스는 좀 낮은데 발생률은 낮은데 사망률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식도암이 발병하면은 대부분 90% 이상 사망하더라. 뭐 이게 여기에 2016년 글로벌 캔서 인시던스에 따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시아는 어떤가? 아시아는 어떤가? 이렇게 한번 아시아만 따로 떼서 이 발생률과 사망률을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게 비교를 해보면 여기를 보면은 비슷하죠. 대부분 발생률과 사망률이 비슷한데, 이렇게 그래프를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발생률에 비해서 사망률이 확 낮아지는 국가가 처음 보입니다. 중간 정도에. 이게 어딜까요? 재팬입니다. 일본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은 또 확 떨어지는 국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어딜까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대한민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하고 달리 굉장히 식도암의 뭐랄까 사망률이 낮은 국가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신기하죠. 요 두 나라만, 그래프만 봐도 여기 이빨이 빠진 듯이 두 나라만 빠져 있잖아요. 사망률이 낮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고 뭐 우리 외과 의사들 중에서는 우리가 수술을 더 잘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거 그래서 그러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큰 거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은 조기 검진 프로그램이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하는데 사실 내시경을 넣으려면 어차피 식도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기 식도암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조기 식도암 환자를 치료하면 완치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좋아진 게 아닌가라고 되게 설명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이게 왼쪽이 저희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기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저희가 6개 암에 대해서 검진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폐암이 가장 최근에 이제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위암은 2000년부터 지금 조기 검진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고 만 40세 이상의 남녀는 2년마다 위암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을 이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2000년에 시작을 했는데 일본은 굉장히 역사가 깁니다. 일본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로는 1983년에 우리보다 보통 20년 전에 위암 조기 검진을 시행했고 마찬가지로 40세 이상의 환자에 대해서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위암 조기 검진에 대해서 역사가 굉장히 깊고 그래서 저희 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동일한 점은 조기 식도암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환자에서. 그러니까 이제 전체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중국도 현재 이런 조기 검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제 조기 검진 우리나라 같이 아주 일률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 이런 조기 검진 프로그램을 아직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식도암의 치료에서 훨씬 앞서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기 검진의 효과는 저희가 식도암의 완치율을 확인을 해보면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는 생존율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게 6개월 생존율이고, 일단 파란색이 3년 생존율, 빨간색이 5년 생존율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각 이제 밑에는 이제 그 해가 나오죠.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저희 병원 데이터를 보여주는 건데요. 6개월 생존율은 보통 뭘 얘기하냐면은 수술하고 6개월 동안 이제 생존했다는 거는 수술과 관련된 어떤 데미지, 합병증, 또 사망률, 요거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암 자체보다는. 근데 보면은 1995년부터 2019년까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되게 약간 뭐 어느 해마다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되게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통은 저희가 암 완치를 얘기할 때 5년 생존율 얘기합니다. 5년 생존율이 가장 중요한데, 근데 5년 생존율을 구하려면은 수술하고 5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긴 기간이어서 우리가 5년 생존율 추정할 때 3년 생존율을 많이 씁니다. 3년 생존율하고 5년 생존율 차이는 대개 5에서 1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되게 3년 생존율 갖고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1995년서부터 2002년, 1년까지 생존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국가 위암 검진 사업을 2000년에 공식화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민간에서는 그 공식화하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으로 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95년에는 수술한 환자들의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거의 10%대였는데 그다음 50%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게 조기 검진의 효과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뭐 가장 좋았던 시절이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 이제 그 그래프를 보면은 뭐 약간 5년 생존율이 들쭉날쭉하긴 한데 그 이후로 10년간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큰 변화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식도암을 맡은 게 2012년부터 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그래프를 매년 이제 내거든요. 매년 5년 생존율과 3년 생존율, 6개월 생존율을 내는데 그러면서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않나 라는 거를 항상 체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맡은 이후로 이제 생존율이 굉장히 이제 많이 증가하는, 업워드, 증가하는, 좋아지는 그런 모양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는 3년 생존율이 80%에 육박을 해서 아마 5년 생존율이, 전체 환자의 5년 생존율이 뭐 70%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식도암 수술 환자의 전체 5년 생존율이, 왜냐하면 이건 조기 식도암만이 아니고 굉장히 진행된 식도암부터 인해서 굉장히 뭐 상태가 안 좋은 식도암 환자분들까지 모든 거를 망라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이 70%를 넘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식도암을 이제 맡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이제 계획을 세운 것들이 있었는데, 과연 이제 식도암을 맡으면서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학 교수이고 우리가 이제 환자분만 보는 건 아니고 이제 교육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는데, 주로 연구의 목적을, 방향을 어떤 쪽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베이직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습니다. 그 질환 자체에 대해서 그런 메커니즘을 연구하시는 분도 많고, 그거 자체, 바이올로지 자체 베이직한 리서치를 하시는 분도 많고, 그걸로 유명하신 교수님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뭘 하고 싶었냐면은, 이렇게 예를 들면 이해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삼성전자는 칩을 굉장히 잘 반도체를 잘 만들죠. 이 반도체를 만들므로써 많은 회사들이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더 나은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핸드폰도 만들지만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고, 애플은 사실은 그런 건 만들진 않고 아이폰을 잘 만들죠. 모든 다른 회사들이 가져온 거를 잘 조합을 해서 진짜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잘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뭐 기술적으로는 저는 삼성이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삼성 같은 모델을 할 거냐, 아니면 애플 같은 모델을 할 거냐 했을 때, 저는 애플 같은 모델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베이직한 리서치를 하는 건 좋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수술하는 환자분들한테, 현재 나한테 수술받은 환자분들의 아웃컴을 베스트로 만드는 거를 목표를 했습니다. 아이폰을 나눠주는 거죠. 칩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걸 목표로 해서 이제 계속 이제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식도암 수술은 이 그림과 같이 보통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식도가 이제 가슴에 있기 때문에 가슴에 있는 식도를 잘라내고요. 그리고 배에서 위를 끌어올려서 그 잘라낸 것보다 근육 위에, 더 위쪽에 더 연결을 해주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이 이제 복잡하고요. 가슴, 배, 뭐 가끔은 목까지 이제 열어야 되는 그런 이제 복잡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뭐 수술 이 결과를 개선하고, 그리고 환자의 이제 분의 완치율을 높이려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냥 수술을 잘 자르고 잘 꼬매고, 근데 그런 것만이 이제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 수술과 관련된 주변에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폰을 만드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품과 여러 가지 뭐 솔루션들을 가져다가 앱을 가져서 하나의 완성된 제품으로 만든다는 거는, 꼭 그 자체만, 그 핸드폰만 만드는 거에 국한되지 않고 그 주변의 거를 여러 가지를 많이 신경 써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운영 생존율 그래프를 보여드렸다시피, 뭐 제가 맡은 이후로 10년 동안 서바이벌이 계속 이제 우상향으로 이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2012년에 이제 몇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완치율을 높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 해서 한 몇 년 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뭐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논의도 하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면서 이제 몇 가지를 정했는데, 그게 요 네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1시간짜리 강의 파일로 유튜브에 올려놨고, 이걸 갖고 학생 강의를 합니다. 이제 식도암의 서바이벌을 증가시키기 위한 최근 20년, 30년간의
그런 학문적 연구 결과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요점만을 뽑아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수술과 수술 후 케어, 그리고 수술 전 전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유기적으로 잘 제대로 된 조화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을 하긴 하는데 이제 크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면 뭐 개념은 이렇습니다. 집중화, 센트럴라이제이션이고요. 그러니까 수술을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이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인프절 절제술, 이걸 임파전 절제술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한다. 그리고 다학제 치료, 그리고 수술만 하지 않고 항암이나 방사선거 여러 가지 치료와 컨비네이션을 한다. 그리고 최소 침습 수술, 그리고 그전에는 열어서 수술하던 거를 열지 않고 수술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최근에 20세기 이후에 20세기, 21세기 이후에 당연하게 이제 다른 암종에서도 진행되어 왔던 방향 것들을 그냥 당연하게 적용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 잘 안 되고 있던 거를 굉장히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그거를 적용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식도암 수술은 목과 가슴과 배 이제 세 군데로 이제 넘나들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최소 침습 수술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개는 예전에는 다 이제 크게 개흉하고 개복하고 수술했었는데, 근데 최소 침습 수술을 이제 굉장히 이제 늘려나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했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2010년대만 해도 최소 침습 수술을 하는 비율이 한 전체 환자의 10% 정도만이 이제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약 95% 환자를 최소 침습 수술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5%면 뭐 95% 했나 보다 하겠지만 실제로 식도암을 95%를 최소 침습 수술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70%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20%는 굉장히 난이도가 고난이도인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환자들이 많은데 그런 환자들조차도 최소 침습 수술을 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면서 이 레이트를 올려나가는 겁니다. 이걸 시스테마틱하게 계속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굉장히 여기에 수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이제 오랫동안 계속해 오고 나서 과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환자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한 이제 발표 논문입니다. 이건 하나의 예시고요. 근데 이 논문은 저희 병원에서 이제 식도암으로 이제 수술 받으신 환자분들 중에서 로봇으로 수술 받으신 분들하고 그냥 개흉으로 수술 받으신 분들하고 5년 생존율을 비교를 했더니 로봇 수술 받으신 분들은 75% 생존율을 보였고 개용을 받으신 분들은 57% 생존율을 보여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로봇 생존율이 더 생존율이 높더라 이런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뭐 이게 로봇이 더 좋아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를 컨비네이션해서 환자의 서바이벌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컨비네이션해서 계속 개선시켜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식도암 수술을 할 때 식도암을 선택한 이유가 제가 로봇 수술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한 10년 했죠. 이제 10년 해서 이제 웬만큼 셋업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아주 잘못 선택하지는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10년 전에 생각한 게 잘 맞게 들어가고 있긴 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연구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